이번 강의는 그 흥선대원군에 거쳐 그 운영군과 그 별서 석파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별서라고 그러면 그 별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냥 별장이라고 할 때는 잠시 머무르는 곳, 그 잠시 머물러서 쉬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별서는 좀 오랫동안 머무르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흥선대원군이 그 별서로 이제 그 현재 그 창의문 밖에 그 나가면 그 상명대 학교인가요? 그 앞부분에 그 석파정이란 그 영역 일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정자를 말하는 곳이고, 사실은 정자보다는 거기에 있는 그 석파정에 있는 딸린 그 별당이 바로 이제 별서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 흥선대원군이 그 머물렀던 거처와 별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대원군의 이 생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흥선대원군은 그 고종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원군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왕이 자기의 어떤 그 적자손이나 또는 형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없어서 왕위를 이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 왕족에게 이제 그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그 왕위를 이제 그 적자손이나 형제가 없어서 다른 그 왕실에 이제 그 왕족에게 이제 이어줄 때, 그때 이어줬을 때 그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선왕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경우에 아버지를 갖다가 우리가 작호를 줘서 대원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대원군은 그 4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인조의 아버지 그 정원군이 있었습니다. 그 인조도 이제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선왕이 그 광해군이었죠. 그러니까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됐으므로 그의 생부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정원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 대원군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으로 추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종이란 그런 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분의 대원군이 있었습니다. 선조의 아버지 덕흥대원군, 그리고 철종의 아버지 전개대원군, 그리고 바로 이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입니다. 이렇게 3명의 실질적인 대원군이었고, 특히 이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살아생전에 대원군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고종의 아버지가 살아있으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왕께서 선위로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있죠. 선양. 그러니까 태조가 이렇게 정종이 또 이렇게 이제 태종이 세종에게 이렇게 이제 물려줄 때가 상황 같은 그런 개념인 것이죠. 하지만 왕은 아니죠. 대원군은 그냥 지금의 그 왕의 생부를 우리가 대원군, 그 왕을 낳아준 부모를 우리가 대원군이라는 작호로 이제 불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하늘을 찌를 듯한 이러한 그 권세를 누렸겠죠.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대원군이라는 그런 그 작호를 받았으니까요. 자, 이렇게 대원군은 이러한 바로 낳아준 아버지의 아들을 바로 부를 때 대원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원군이라고 이제 많이들 이렇게 호칭을 불렀지만 사망하고 나서, 그러니까 흥선군이 사망하고 나서 1907년도에, 그러니까 1989년도에 흥선군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1907년도 순종이 즉위를 했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조선이란 나라가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황제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순종이 즉위하고 나서 이 대원왕이라는 또 추존된 이러한 또 작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헌의는 시호입니다. 그러니까 흥선군이 돌아가시니까 또
존경하는 의미로서의 또 시호를 올립니다. 그게 이제 헌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추존돼 가지고 대원 왕이라는 이러한 이제 호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흥선 헌의 대원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뒤에 왕자가 붙었다고 그래가지고 왕으로 추승된 것은 아닙니다. 조선 시대에 그 대원군과 그리고 황제국에서 대원왕은 사실 같은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국가에서 자기의 형제나 또는 특별히 어떤 그런 커다란 그러한 그 공이 있는 왕족에게 이렇게 왕이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그게 하나의 그냥 자코인 것이죠. 그러니까 친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원왕이라는 것으로 추승돼서 이제 흥선원의 대원이라는 아주 그 높은 그 이제 또 이 직위까지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비록 사망 후지만 아주 엄청난 어쨌든 그 왕실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높이 그 이제 그 추존된 이러한 이 시호와 또는 자코를 받게 됐습니다. 또 이 흥선군 같은 경우는 살아생전에도 많은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흥선 그 합파 또는 또 흥선 또 이 전하, 이 전하라는 또 보통 주상전하 가지고 임금님께만 쓰는 용어죠. 그러니까 합파 뭐 또 흥선 또 그 국태공 저하 이렇게 아주 말년에 이제 얻은 그 호칭이지만 이렇게 흥선군을 부르는 호칭에는 아주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살아생전에 대원군이 돼가지고 이러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높여서 부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쥐고 있었다는 것을 또 반증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흥선군은 상당히 많은 그 아주 그 호칭들도 합파, 뭐 이렇게 또 전하, 또 국태공 여러의 그 호칭들을 그 불리웠었고 1894년부터 5년인가요? 이렇게 이제 그 갑오개혁이 일어나면서 왕실에 이렇게 호칭들이 격상됩니다. 그럴 때 뭐 주상전하라고 불렀던 걸 갖다가 이제 그 대군주폐하 또 왕비전하라는 호칭도 왕후폐하 막 이렇게 이제 막 격상되면서 이 흥선 대원군도 또 이제 격상돼가지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독립신문 기사 같은 곳에 나와 있는 거에 의하면 흥선군을 이렇게 흥선군 전하 이렇게까지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높이 이제 부르게 됐던 것이었죠. 이렇게 아주 다양한 호칭들도 불리웠던 분이 바로 또 흥선군이기도 했습니다. 이 흥선군은 왕실에서 그 내려오는 가계도에서는 상당히 멀리 있는 촌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흥선군이 자기 아들을 고종을 그 왕이 앉혔는지 한번 가계도를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고종의 그 원아명은 어렸을 때 불렸던 이름은 뭐 이명복, 이재황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재선은 서자입니다. 서자 장남이고 적장의 장남은 이재면 그리고 그의 동생은 이명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삼남 삼녀가 있었는데요. 이 삼남의 아버지 삼의 그 흥선군이고 흥선군의 아버지가 남현군입니다. 그러니까 인평대군의 후손이었습니다. 헌조와 철종이 그 후손이 이제 절손되는 바람에 이렇게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을 논의한 끝에 이제 바로 그 고종이 왕위에 이어지게 됐던 것이죠. 또 한편 흥미로운 거는 이 남현군 같은 경우는 남현군은 저 계통에 의해서 이병원의 그 바로 아들이 남현군이었지만 남현군은 또 양제로 입적합니다. 그 양제로 입적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도세자가 낳은 아들 그러니까 정조의 이복 동생 은신군에 입적합니다. 그러니까 흥선군의 아버지 남경군이 바로 그 은신군의 양제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헌종, 철종의 후손이 이제는 그 절손되면서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을 찾다 봤을 때 바로 이 흥선군의 그 아들 중에서 바로 왕위에 올라올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흥선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왕실 계통의 인조에서 이렇게 그 임평대로 이어진 그 가계였고요. 또 남영군은 바로 정조로 이어지는 그의 아들 은신군의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법적 그 계통으로도 아주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조의 다른 그 소유세자 같은 경우는 그 창경궁의 그 환경전에서 이제 그 침을 맞다가 어쨌든 간에 그 어떠한 그 배후에 있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 그 사망하게 되고 그다음 효종도 또 그의 그 후손들이 많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종 때까지 왔을 때는 거의 아마 절손이 아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아주 그 천우 신조 그리고 천우 기회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흥선군을 도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군다나 바로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신정하고 조대비와 이제는 그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 고종이 이제는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그 어떤 그 가계의 자격이 되는 것이 바로 또 흥선군이기도 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그 흥선군은 자기가 그 상당히 운이 좋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또 운뿐만 아니라 상당히 우리가 그 야사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이 안동김 씨를 피해가지고 그 다음 또한 그 조대비를 만나서 이렇게 이제 행운의 어떤 그 자기 아들을 왕위로 앉히기까지 이러한 것들이 아주 잘 맞아떨어졌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운영궁은 왜 이름이 운영궁이냐면은 서운관 앞 고교에 있었기 때문에 운영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운자는 서운관, 그러니까 고려시대부터 이 조선시대까지 천문 관측을 이렇게 이제 관측하는 곳이었죠. 이 뭐 역서도 발간하고 그리고 날씨와 또 그 시간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점검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하늘의 어떤 그 변화 또 땅의 이상한 그 조짐 이런 것들을 막 기록하고 이렇게 이제 천문 기상을 전문적으로 이 관리하는 관청이었죠. 그런 관청이 바로 창덕궁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고개에 있었기 때문에 서운관 앞 고개라는 뜻으로 그 흥성대흥원에 있었던 그 거처를 그냥 운영궁이라고 불렀던 그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관천대가 남아 있습니다. 관상감에 있었던 관천대가 지금도 이렇게 유물로 남아 있어서 바로 그 부분이 이 관상감에 있었던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알 수 있죠. 이 서운관 이름은 이 태조 때 바로 이 창덕궁 이 부군의 고개에 이렇게 관상감을 세웠었고 서운관을 세웠는데 세조 때 관상감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까지는 관상감이란 대신 또 서운관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이 종종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앞부분이 이러한 그 장소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 운영궁이라는 이런 그 곳을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이 건축물들이 지금도 안국역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운영궁 영역은 지금은 상당히 이렇게 규모가 축소돼 가지고 뭐 노안당, 노락당, 1호당 이렇게 건물도 한 3채 정도만 남아 있고 작은 규모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큰 그 규모입니다. 그 황현의 지은 매천열악 같은 경우 이런 게 그 나와 있는 그 기록에 보면은 뭐 수리가 된다. 이건 과장이 너무 심했죠. 뭐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아주 그래도 지금보다는 뭐 서너 배 정도의 커다란 그 규모를 갖고 있던 곳이 바로 또 운영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궁이 그 고종으로 그 이명복이 고종의 둘째 아들이 왕위로 즉위하기 전까지는 지금의 현재 규모의 지금 보시는 한 저 정도의 규모로 운영궁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저 지도에 잠조라고 써 있는 곳, 그러니까 현재의 불구스름한 건물 있는 바로 그 동북편 뒤편에 있는 잠자라고 있는
까맣게 좀 칠해져 있는 저 건물들, 바로 저곳이까지 포함해서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종이 어렸을 때 잠자로 있었던 것은 지금 까맣게 칠해져 있었던 그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 부분이 나중에 흥선 대원군이 지금의 현재 노안당, 노락당, 일옥당 있는 부까지 확장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의 가옥으로서의 고종과 대원군과 이렇게 살았던 그의 부대부 부인 그리고 형제들, 고종의 형제들이 살았던 그 영역이 저렇게 그 아랫부분까지 현재 있는 영역까지 확장돼 있는 것을 저 지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군문, 공군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창덕궁과 운영궁에 고종과 대원군이 드나드는 문으로 이렇게 또 앞부분에 내 있기도 했고요. 또 금이용이라고 그래가지고 군거를 지켰던 그런 군부대도 바로 여기에 금이용의 관아가 있어서 바로 뒤에 이렇게 이 금이용을 지키는 군사병들이 저기에 또 근무를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1864년경에는 저 정도의 이 운영궁이었지만은 이 1966년에 이제 운영궁이 이제 이제 해체되고 현재의 모습처럼 됐을 때에 바로 고천에 또 이 지도로 우리가 운영국 영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모습과 거의 이제 비슷해졌는데 고종의 잠들어 있던 곳은 이제는 이미 일반인한테 김승현 가옥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곳 이렇게 이제 팔려 나가고요. 그런 일대 부근은요. 1960년 이전에는 운영궁의 영역으로 이렇게 넓혀졌지만 바로 60년 이후에는 운영궁이 해체되면서 붉은색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가 이제 팔려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운영궁에 가보시면 저렇게 작은 영역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옆에 덕성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양관이란 건물, 저 양관이란 건물도 사실은 여자대학교의 저 부지 부분까지가 모두가 운영궁 영역이었던 것인데 나중에 이제 광복 이후 1950년대 또 한국전쟁 이후에 저것이 덕성여자대학교에 이제 매각돼 가지고 학교의 부지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었던 운영궁 영역에 지금은 저렇게 협소한 부분으로 있게 됐습니다. 자. 운영궁에서 이제 명하는 대원이 분부라는 것은 뭐냐면은 흥선 대원군이 이제 이 고종을 이제 왕위 앉히는데 성공하고 그랬으니 얼마나 흥선 대원군은 권세가 이 하늘을 찌르겠습니까? 정말 하늘에 나는새로 떨어진다는 그러한 권력을 주게 되었죠. 근데 고종이 12살 때 즉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익종의 비였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조대비 그가 이제 흥선 대원군과 함께 국사를 논의합니다. 국사를 논의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고종이 12살 때 즉위를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미성년자일 때 3년간은 보통 이렇게 대비가 수렴 청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을 내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신하들 논의를 하고 그것을 발을 내리고 뒤에 있던 대비가 이제 결정하는 것이죠. 이런 수렴 청정을 조대비가 3년을 합니다. 그리고 조대비는 또 운영궁에 있던 흥선군과 함께 이제 국사를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제 어쨌든 조대비는 3년 정도 이렇게 이제 섭정을 하고 이제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5살 정도에 이제 친정을 하게 되는데 친정을 하게 되면서 흥선군은 또 운영궁에서 이제 더욱더 이 권력을 장악하고 더욱 고종과 함께 이제 국사를 이제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종은 그 당시 한 15살이었기 때문에
이 경복궁에서 신하들과 논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은 운영궁에 있던 흥선군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또 그 경복궁에 있던 고종에게 어떤 안건이나 토론 논의를 해야 될 것들이 그 올라가기 전에 이미 그 신하들은 운영궁에 가서 이 대웅군과 함께 논의하고 이미 그 검토가 끝난 것을 이미 고종께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최종적으로 결정이 이제는 이미 흥선군이 정해져 대웅군이 정해졌던 것을 고종이 이제는 제거하는 이러한 형식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운영궁에서 명하는 대원이 분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운영궁에서 대원군이 정해져서 명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분부, 대원이 분부다라는 그 말까지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운영궁에서 명령이 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그 권력과 권세를 누렸던 흥선군이 바로 이제 그 대원군이었었던 것이죠. 그만큼 얼마나 이 권위와 권세와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또 이런 대원이 분부라는 그 이름으로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권세와 권위가 하늘을 찌릿했지만 대웅군도 이제는 실각을 하게 되죠. 이제 이 고종이 이제 그 대웅군의 어떤 그 섭정을 이제는 그만두게 하고 앞으로는 이제는 자기가 본인이 직접 신하들과 그 친정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이제는 국정을 운영합니다. 그러면서 대영군은 이제는 실각을 하게 되고 운영궁에서 이제 실질적인 거의 이제 그 안에서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운영궁도 이렇게 이제 몰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한때는 그러니까 이 광복이 있기 전 일제강점기 때까지도 운영궁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한 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말 운영궁의 어떤 그 고종이 국왕으로 즉위하고 대영군으로 있을 때부터 이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때까지도 운영궁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운영궁에 이렇게 이 한양에 내놓으라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들락거리고 고종으로 즉위하기 전까지도 많은 양반가에서 유명한 집이었고 또 왕이 올라가고 나서도 이 대영군이 이렇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서예가이기면서도 또 그림을 좋아했고 또 판소리를 좋아했다는 것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서예가니 시인이니 그리고 이런 판소리하는 사람 그리고 남사당패까지도 이렇게 드나드는 곳이었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학농민운동에 주도했던 전봉준 같은 경우도 약 2년 동안을 식솔로 운영궁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영궁에는 이 흥선군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조카들 또 남영군의 형제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거의 약 100여 명 정도가 살았던 그런 아주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규모와 재산과 그리고 인원들이 있었던 곳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 대영군이 실각하고 몰락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재정적으로 너무나 궁핍해졌던 곳이 또 운영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영군이 실각해서 다시 또 권력을 잡기 전까지 또 이렇게 운영궁은 이제 피폐해지고 다시 또 대영군이 정권을 잡으면 또 운영궁이 번성하고 다시 또 실각하면 다시 또 운영궁은 몰락하고 막 이러한 흥망성쇠를 이제 거쳤던 곳이 또 운영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종이 이제 자기가 정권을 장악하고 이렇게 이제 힘을 갖고 국정을 운영을 펼칠 때는 대영군은 실각을 했던 것이었죠. 이래서 이런 운영궁의 이제 실질적인 어떤 거의 실질적인 연금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을 운영궁에서 하다가 다시 한번 대영군이 힘을 발휘할 때가 언제 오냐면 1882년 임오군란이죠. 임오군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군사 반란이
군인들한테서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수습할 사람은 대영군밖에 없다라고 고종이 이제 판단하고 대영군을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그에게 정권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영군이 이모군란으로서 이제 이걸 수습을 마치면서 이 고종이 어떤 이런 자주적인 노선을 펼치면서 어떤 근대화를 위해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개화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다시 또 이 고종이 펼쳤던 정책들을 전부 다 또 이제 폐기시키죠. 폐기시키고 다시 이제 위정척사와 이제 뭐 척사비를 세우는 이런 또 정책들을 이제 펼쳐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바로 이 이모군란이 맞춰지고 이제 청나라 군인들이 이모군란 때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 고종을 납치해가지고 청으로 이제 데리고 가죠. 그래서 3년간을 갖다가 이제 청나라로 끌려가서 연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종은 다시 개화 이 정책을 펼치고 이제 이러한 정세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운영궁은 이제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재면이나 또 이재면의 손자나 이재면의 아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렇게 청나라로 가 있다가 대영군이 이제 다시 귀국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귀국하게 되는 경우는 이 고종이 친미 칠러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고종의 이러한 자주적인 그리고 어떤 친미 칠러 정책을 펼치는 것을 견제하고자 대영군을 이제 귀국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운영궁에 거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운영궁에 거처하면서 다시 또 이 많은 또 그 당시에 위정척사를 지지하고 대영군을 추종했던 세력들이 또 운영궁을 드나들면서 대영군이 권력을 갖게 되는 또 힘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대영군은 이제 운영궁에 들어와서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곧 머지 않아서 어떤 대영군을 통해서 청나라가 좀 더 고종을 견제시키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이것을 이용했던 사람은 일본입니다. 일본인들이 결국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1894년, 95년 막 이럴 때 이렇게 막 이 개옥도 일어나게 되고요. 또 그 전이죠. 그 전에 이제 동학농민 이러한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동학농민군이 일어나면서 일본군이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또 이러한 이러한 사태가 또 일어나게 되시죠. 이럴 때 운영궁에 있던 대영군을 다시 한번 이 갑오개혁을 갑신정변, 갑오개혁 막 이런 걸 통해서 이 내각을 개화파 세력들이 또 장악하게 됩니다. 이래서 친일 개화파 세력이 장악하게 되니까 운영국에 있던 대영군에게 다시 또 정권을 이제 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영군은 청에 이용당하고 또 일본에 이용당하면서 허울 좋은 권력만 갖게 되는 꼴이 되었던 인물이 또 이제 운영궁에 있었던 대영군의 말년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이항이 이제 사망하고 나서 그의 아들 이재면이 이제 또 2대 종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흥친왕이라고 붙인 것은 나중에 황제 국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친왕이라는 의미로 흥친왕의 자코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면의 아들 흥선군의 손자죠. 이준용에도 또 이제 그의 자코 영성군이 붙었고 그가 또 이제 3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준용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은 상당히 이런 이준용을 옹립했던 사건도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오래 잊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오래 잊지 못하고 이제 운영궁에서 이제 사망하게 되고, 그리고 사망하고 나니까 바로 이제 그 집안이 이제 절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용의 손자가 이제 사망하게 되니까 어떻게 후손이 없다 보니까 이후 같은 경우는 의친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의친왕의 둘째 아들인데 이준용의
양자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또 이제 그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4대, 그리고 이후의 아들 이청, 그러니까 도쿄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있던 그 이후의 아들인데, 이청 같은 경우도 이제 이후가 히로시마에서 원폭에 의해서 이제 사망에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5대의 이청이 이제 운영국을 또 이어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청이 받고 나서 관리가 유지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서울시에 이제 기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증하게 되고, 흥선대원군의 묘, 그리고 흥선대원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 이러한 것들 국가나 지방자치에 이제 기부를 하게 되고, 관리를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맡아서 이제 운영궁이나 또는 남영군의 묘, 흥선군의 묘,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져서 운영궁은 역대 주인들이 걸쳐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운영궁의 이제 건축물을 좀 볼 것 같으면은 사랑채, 안채, 별채 요 정도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 이외에 아까 지도에서 봤다시피 또 다른 아재당이니 영로당이니 이러한 건물들이 주변에 있었고요. 거기에 딸린 다른 부속 건축물들도 있었겠지요. 상당히 많은 식솔들이 살았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 있는 문도 실은 바로 창덕궁 쪽에 있는 율곡로 쪽에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거기는 이제 다른 민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문들이 아주 다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있는 운영궁에 또 보시면 노안당, 노락당, 이 사랑채, 안채 이런 곳에 노자가 많이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석파, 또 노석 이렇게 호가 또 노자를 또 상당히 좋아했었던 모양입니다. 이러한 건물들이 지금도 이제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예외에 또 건물들이 영로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이재мен의 아들 이준용이 썼던 그러한 건물인데, 운영궁 일가들의 주치의로 계셨던 김승현인가요? 이 박사가 나중에 이준용의 부인이 사례로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궁에서 벗어나서 따로 떨어져 있어서 거기는 김승현 가옥으로 지금 불려져 있고요. 또 영로당이라고 영로당이 이제 방금 제가 말했던 이제 그런 이제 건물이고, 또 아재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고종의 잠재로 있었던 곳이었는데, 이 건물도 운영궁의 영역에 있었지만은 이것들도 이제 나중에 이전돼 가지고 다른 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 다른 곳에 갔다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지고 다니다가 지금은 현재 파주에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굴로 가서 거기에 이제 기둥과 대들보들을 재사용해서 아재당이라고 건물을 파주에 거기에 이렇게 이제 다시 재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운영궁이 현재 뒤에 있는 영역으로 팔려나가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그의 제목들이 건축 자재를 쓰기도 하고 했던 것이 바로 운영궁 내에 있는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자, 운영궁 지금에 들어가는 문은 현재 우리가 들어갈 때 이 서운과 고개에 있는 문이 2개가 있었지만 현재의 모습은 다른 곳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운영궁 내부의 모습인데, 노안당, 노락당, 1호당 이렇게 해서 집들이 남아 있는 곳의 공간을 우리가 지금도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궁 지붕이 있고 바로 정경이 있는데, 그 뒤에 저렇게 양관이라고 해가지고 서양식 건축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저 서양식 건축물도 현재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 양관도 이 운영궁 영역 안에 있던 것입니다. 저 양관은 저기에 아재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육사당, 부근의 영역에 육사당,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은신군, 그러니까 은신군이니까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그리고 남영군, 홍선군의 아버지죠. 그런 사람의 사당이 또 저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당,
아재당 이런 부분을 이제는 헐고 한일 강제 병합되기 바로 전에 이 일본이 황실에게 무언가 회유책으로 선물해준다는 셈을 치고 아주 편리하고 새로운 서구식 건물을 져준 게 바로 양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은 저 건물을 지을 때 처음에 아주 상당히 반대가 심하게 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 건물은 지금은 현재로서는 운영국 영역에 있지 않고 1956년인가요? 그때 덕성학원에서 저 부분을 매입해 가지고 지금 저기를 이제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저기에 들어가는 문도 따로 놔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봤을 때는 놀라운 건물이었겠죠. 운영궁 근처에 서구식 건물이 정동의 서구식 건물들이 거의 다 몰려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안국동에 이렇게 이제 서양식 건축물로 하나가 세워져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구경거리였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양관 바로 뒷부분에 육사당 같은 경우도 지금도 덕성여대 평생교육원에 이렇게 이제 거기도 강의실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흥선대원군을 얘기할 때 석파정을 얘기합니다. 이 석파정은 어디 있는 것이냐면은 지금 창의문 밖에 상명여대 앞에 이 널따란 산기슭에 있는 곳이 언덕기슭이 더 정확한 말이겠네요. 거기에 이제 석파정이 있는데 이 석파정은 그냥 정자입니다. 근데 정자인데 어떤 정자냐면 우리나라 전통 건축 기법을 따르는 게 아닌 청나라풍의 정자예요. 그래서 석파정의 영역의 일대에 약 8채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별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체 구역을 이제 별서라고 그래가지고 조선 말기 철종 때 영의정이었던 김흥근의 별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별서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 당시에 아주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 또 석파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그것을 바로 김흥근에게 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흥근이 안 파니까 대원군이 머리를 써가지고 여기를 그럼 하루만 빌려다오 했었다고 해요. 근데 하루만 빌린다는 거는 그 당시 한양 풍습에서 어떤 별장을 빌리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풍습이었고 그럼 빌려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러한 어떤 풍습이었기 때문에 대원군이 김흥근에게 그러면은 이 석파장을 하루만 빌려다오 해서 빌려주니까 이 대원군이 바로 고종 왕을 모시고 이 석파정 별당에 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흥선 대원군이 머리를 쓴 거죠. 왕이 이제 여기에 별당에 하루를 머무니까 김흥근이 왕이 머물렀던 별당을 별서를 내가 감히 다시 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별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파정 일대의 영역은 별서는 흥선대원군이 가졌다고 해요. 이것이 황현의 매천야라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흥선대원군이 석파정 별당을 갖게 된 이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김흥군이 팔지 않았기 때문에 대원군이 뺏은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석파정 별당이 바로 이 부근에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건물이 있고 이 석파정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건축과는 아주 다르죠. 그래서 바닥은 화강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는 백운천이란 계곡 물이 이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유수 성중 관풍루. 그러니까 흐르는 물소리 속에 단풍을 구경한다. 단풍을 구경하는 각이다, 누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석파정입니다. 그래서 이 석파정 일대의 석파정 별서를 대원군이 이제 갖고서 그 다음에 여기 이름도 이제 석파정이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바로 뒷부분에
이 상당히 그 바위로 된 언덕이 있는데 아주 웅장하고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서 석파를 이름을 짓고 자기 호를 또 석파라고 또 짓는 것이죠. 그래서 석파정이라는 이름을 이제 갖게 된 것이고, 지금은 우리는 석파정 하면은 여기 그 일대에 있는 집들을 얘기하는데 실은 이 정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이외에도 한 8채의 이 사랑채, 뭐 안채, 별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석파정 영역 일대인 것이죠. 자, 또 이 석파정 별당이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과 다른 모습으로 지금도 이 청나라 풍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창문 같은 경우도 반원, 원, 사각형 이러한 것으로 있고요. 지금 돌출된 집은 흥선대원군이 바로 저 난초를 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또 이제 그 돌출되어 있는 곳은 그 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대청마루에서도 뭐 난을 하고 오면서 흥선대원군이 주로 사용했던 곳이 바로 이 별당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유형문화재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가서 이렇게 이제 관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석파정도 이 일대가 흥선대원군의 그 삶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운영궁은 도성안에 있었고, 이것은 바로 도성과 약간 떨어져 있던 뒤에서도 이렇게 별서에 흥선대원군의 생애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흥선대원군의 거처 운영궁과 별서 석파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